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이제 미국 주식 그리고 중국과 홍콩 글로벌 시장에서 좀 있었던 일들과 종목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주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방향성은 참 알다가도 모를 한 주를 또 보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번 주에 있었던 뭐 시장과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지수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미국 주요 세 지수는 대부분 이제 상승 마감을 하였지만 조금 지수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다우는 마이너스 0.03% 정도 이번 주 주간 수익률로 나왔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나스닥과 S&P는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미국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수별로 S&P 차트인데요. 테이퍼링, 사실 지지난주에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저번 주, 이번 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시장이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좀 신고가를 뚫어주었습니다. 나스닥도 한번 보면요. 사실 지수로 봤을 때 제일 좋았던 건 나스닥이죠. 지금 나스닥이 이때가 이제 그 테이퍼링 연내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던 시기인데, 지금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15,380 굉장히 강한 지수 흐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난주에 때 연준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테이퍼링을 공식화를 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뜻이 금리 인상과는 뭐 연결지어서 말하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리 인상과 선을 그은 이 발언 자체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뭐 테이퍼링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 없다 보니까 좀 경제 지표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가 저번 주 그리고 그다음에 예상치보다도 낮은 34만 건,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34만 건이 나왔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니까 확실히 이 지표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일 그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부진하게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거 가능성 때문에 좀 막판에 좀 끌어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어제.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부진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좀 급격한 통화 정책의 완화 가능성, 완화 스탠스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좀 이번 주에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 오히려 좀 부정적인 경제 지표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용 보고서에 대한 나올 그런 내용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차이신 제조업
차이신 그 제조업 지수가 그 경기 위축 국면까지 좀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이제 서비스 PMI 역시도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또 연준의 이제 PMI들도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면서 이 부분도 좀 시장의 하락 요인 중에 한 가지로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아무래도 그 델타 변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조금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다우는 마이너스로 이번 주 기록을 했고, 반면에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그리고 S&P는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모습으로 이번 주에 보았다라고 이번 주 미국 시장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사실 이제 좀 지수가 차별화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조금 또 개별 모멘텀 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섹터로 보게 되면 주간 업종으로 아무래도 나스닥의 강세와 함께 이번 주 상승 업종으로는 IT 그리고 IT 가전 쪽이 좀 눈에 띄는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고요. 주요 기업들로 보게 되면 지금 최상위 핀도도랑 그다음에 알리바바, 그 중국 기업들의 ADR이 좀 최상위에 이번 주 주간 수익률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중국 증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시진핑이 관련된 좀 발언, 이 시장 규제와 관련된 발언을 한 차례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중국 ADR들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데, 그 뉴스랑 같이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요 뉴스거든요. 시진핑 반독점 강화하는 지금의 스탠스는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선을 위한 요구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라는 식의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들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이 규제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다 보니까 그 아까도 나왔었던 알리바바나 핀두어두어, 뭐 넷이즈 같은 중국의 ADR 기업들 보시면 이제 7위 이제 징동닷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의 ADR 기업들이 강한 반등을 보인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제가 완전히 마무리될 것이냐라는 내용의 발언은 당연히 아니겠죠. 규제가 잘 규제를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실제로 무질서한 확장 등에 대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기강을 잡고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완전히 규제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상위 종목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넷플릭스도 강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넷플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넷플릭스도 전주 그리고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넷플릭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 스트리밍 업계 자체가 좀 긍정적인 내용에 대한 시장의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었던 그 스트리밍 업체 물론 로쿠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던스 실적 우려에 대해서 악영향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급락이 나왔었지만, 그 스트리밍 업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고, 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형 중에 가장 강한 주는 아무래도 넷플릭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애플도 이번 주에 좀 강한 모습 좀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항상 이 애플의 뭔가 애플의 아이폰 출시와 함께 항상 그 전에 이제 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분, 이제 그 대만 쪽에 권멍치라는 그 애널리스트 한 분 항상 이 아이폰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들이 항상 좀 많은 내용들이 좀 예측이 좀 들어맞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주목을 항상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 하반기에 아이폰 13 신작에 대해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기능을 탑재를 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왔던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통신 기능을 탑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만 인터넷에 쓸 수 있고 뭐 전화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이게 데이터가 통해야지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인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통하지 않는 예를 들면 뭐 전화가 끊긴다거나 이런 지역에 가서도 이 통화라던가 이 문자가 가능한 기능을 탑재를 하겠다, 탑재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반응을 보였던 건데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뭐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사실 이 인공위성 기능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무게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상용화되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관련된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애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존 실적 가이던스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하락 보여주면서 언제 추세가 꺾이나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또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에도 보게 되면 아마존이 약 3.39% 주간 수익률로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왔는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그 핀테크 업체 중에 이제 어퍼몰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 체결하면서 이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이 후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아마존 그리고 그 파트너십을 체결한 어퍼몰딩스의 주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 말씀드렸고 그다음 하락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전반적으로 뭐 개별 종목보다는 은행 쪽, 금융주 쪽이 아무래도 국제금리 영향에 따라서 전반적 은행주들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뭐 웰스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부터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이번 주에 주간 수익률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ETF 섹터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일단 그 부동산과 관련된 VNQ 아마 리츠 ETF 관심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 VNQ ETF가 시청 규모가 좀 큰 ETF 중에서는 이번 주 주간 수익률이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레버리지 이 나스닥의 레버리지 ETF는 TQQQ 나스닥 강한 흐름 보이다 보니까 역시 주간 수익률로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주로 보게 되면 뭐 이머징 마켓 주식들도 눈에 띄었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업종들 또 이번 주에 좀 강한 추세를 보였었던 섹터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락은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쪽, 은행 쪽들이 좀 제일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물론 에너지 쪽, 원자재 쪽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반면에 좀 이런 섹터들은 좀 하락하는 이번 주 한 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도 사실 이제 미국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중국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해 그리고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좀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굉장히 급락에서 좀 벗어나는 기술적 반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중국 지수의 탄력에 좀 영향을 미쳤었고 반면에 이제 심천과 상해가 좀 상반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무래도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뭐 긍정적으로 나오는 지표들도 있지만 좀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에 대해서 좀 둔화 우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경제 지표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이기도 주간에 좀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규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1차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해서 중국 ADR 기업들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주에도 역시 그 차량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을 소환을 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이쪽 섹터에 나오고 있는데 이 차량 플랫폼과 관련된 11개의 업체가 제대로 된 서비스 승인되지 않은 운전자랑 차량을 지금 이용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소환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큰 스탠스에서는 여전히 시진핑의 시장 플랫폼 규제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이제 미국과 그리고 중화권에서도 간략하게 좀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좀 대형주 위주로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준비해온 투자,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주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해온 해외 주식 투자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4대 기업에 대해서 조금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지금까지 ETF를 소개해 드렸는데, 항상 그 ETF들의 상위에는 이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 항상 많은 비중으로 포진을 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도 결국에는 보게 되면 또다시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 대형 IT 우량주들의 강한 투자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데, 반면에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고 대략적으로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사업부별로 봤을 때 그리고 이 기업들에는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차례 한 번 정도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도 ETF도 그렇고 기업들 시장도 그렇고 말씀드리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4대 기업, 특히 마가라고 하죠, 줄여서 이 마가라고 불리는 4대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쪼개서 요약을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마가 중에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없으시고, 티커 MSFT라는 티커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IT에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이 높은 IT 기업이고요. 이 시가총액이 달러로 2조 2,700억 달러니까 하나로 했을 때 약 2,600조가 넘는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참고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여기서 400조, 300조, 400조, 500조 이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거의 몇 배 이상, 대여섯 배 이상 굉장히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전체 시가총액, 그 글로벌 시가총액 규모를 했을 때는 전체 2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고요. 그럼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냐라고 나눠서 봤을 때, 이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업 비중을 자랑하고 있는데, 어느 한 비중이 특출나게 크지가 않아요. 클라우드 쪽, 지능형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사업부에서 36%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 비즈니스 프로세서라고 하는 사업부에서 32%, 퍼스널 컴퓨팅, 개인 컴퓨터 관련된 사업부에서도 32%니까 굉장히 고른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사실 좀 드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업부에서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굉장히 자랑할 만한 매출이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사업부들이 항상 대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 사업부가 좀 출렁이게 되면 기업 자체가 출렁일 수 있는 그런 단점도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 비중이 굉장히 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IT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절반 이상이 나오고 있고, 그 이외의 국가에서 또 절반 정도가 나오고 있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배당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보통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 한 1% 수준이었는데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1% 미만에서 배당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적립 1975년이니까 굉장히 좀 오래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징들 몇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사업부들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클라우드도 그렇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윈도우 전반적으로 다 디지털과 관련된 사업 비중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우리 생활권 자체가 대면보다는 비대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대부분의 사업부분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에 쏟고 있는 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왜냐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에 타격을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IT에 관련된 지출을 기업들이 좀 줄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우드에 대한 지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늘렸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5G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도 에릭슨에서 전망에 따르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인터넷 트래픽 양, 인터넷에서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데이터 역시도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애저라고 불리는데, 애저가 지금 현재 그 디테일한 좀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지금 클라우드 애저의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각각의 사업부들을 좀 연계해서 좀 나가고 있는, 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우리 오피스 엑셀이나 이런 거 사용하려면 이 라이센스를 영구적으로 돈 주고 구매를 해서 이제 이걸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월 구독 방식으로 해서 월마다 얼마를 내고 우리가 이거를 다운받지 않고 그냥 온라인 상에서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을 하는, 그리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오피스 365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윈도우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윈도우의 라이센스 나올 때마다 이거를 구입을 하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이 됐었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월 구독료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윈도우 제공은 좀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클라우드 게임,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CD를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어디에 넣고 그러면 이제 그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보통 했었다고 하면, 이 클라우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게임을 저장을 해놓고 사용자들이 이 클라우드에 들어와 있는 게임들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이제 그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최근에 올해 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게임에 올인할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신사업 중에 하나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사업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대형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그렇게 영향 미치진 않았었는데, 한동안 이제 그 반독점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막 이제 청문회도 가고 했었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몇 년 전에 그런 경험들을 한번 겪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대형 IT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에 대한 악영향은 조금 더 덜한 그런 부분도 마이크로소프트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진율도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중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기업들의 마진율을. 이 하드웨어 그중에 이제 게임 콘솔 관련된 부분은 사실 좀 아직도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하드웨어 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높은 마진율 그리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부별로 좀 나눠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 지능형 클라우드에는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서버 클라우드 쪽에 관련된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저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지금 대표적인 사업부 구성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업부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오피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화상회의 할 때 보통 줌 많이 쓰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팀이라는 이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스카이프 인터넷 전화는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링크드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기업인데, 이 링크드인은 이제 기업을 채용을 하고 이와 관련된 뭐 교육이나 관련된 커뮤니티 약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부가 링크드인이고, 이 부분도 역시 생산성 사업부에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라던가, 아니면 이제 애플의 맥북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노트북, 뭐 데스크탑도 있고, 관련된 액세서리나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솔 게임 하드웨어인데, 이 엑스박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빙이나 MSN 같은 검색, 광고
관련된 사업부로 이렇게 좀 쪼개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디지털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좀 내용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어떻게 보면 IT 종합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가의 두 번째 애플이죠. 티커 AAPL이라는 티커로 애플 거래가 되고 있고, 시가총액 현재 전 세계 1위인 기업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절반 정도가 지금 아이폰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100억을 번다, 100조를 번다라고 하면 그중에 50조가 오로지 아이폰, 이 스마트폰 하나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사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좀 굉장히 좀 주목해볼 만한 그 사업 부분인데, 아무래도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하드웨어 쪽이 아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업 그 매출 총이익률, 매출에서 나오는 마진율이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커진다고 하면 이 애플의 매출 총이익률, 마진율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웨어러블 쪽이 또 11% 정도, 맥 PC 데스크탑도 한 10% 정도, 그다음에 태블릿 아이패드도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하드웨어에 대한 비중이 아무래도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유럽, 중동이 25%. 다만 단일 국가로는 지금 중국이 15% 정도니까 항상 이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배당률 역시 아직까지는 좀 크지 않은 1% 미만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창립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1976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제 애플이 처음에 창립되었을 때 애플의 기업 이름이 지금의 애플이 아니라 애플 컴퓨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띄어내고 다양한 제품, 다양한 사업부로 진출을 하고 이 부분에 성공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업에서는 애플 컴퓨터가 아닌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징들을 보게 되면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은 스마트폰, 국가로는 미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분기마다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애플의 수익성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부가 이 서비스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년 하반기에 아이폰에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특히 애플이 이제 주가 관련돼서는 이 팀 쿡이 지금 CEO에 취임한 지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10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4천억 달러니까 하나로 봤을 때 거의 500조 가까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사주 매입하면 어떤 것이 좋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고, 주가 입장에서 항상 자사주 매입은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은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사주 관련해서는 이따가 구글 설명했을 때 조금 비교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사업 부문 쪽 나눠서 보면 아이폰, 당연히 아이폰 시리즈,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 아이폰 13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초기 물량을 주문을 하는데 이 물량이 전작 대비했을 때 20% 정도 좀 많은 양은 주문을 했다라고 올해 나오면서 이 애플의 주가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쪽은 애플의 이제 애플 케어, 보통 이제 우리 아이폰 사면 이제 이거 망가졌을 때 그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애플 케어라고 하는데, 이제 애플 케어라던가 그다음에 애플 아이튠즈 클라우드, 그다음에 아이튠즈 뭐 이북,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애플 페이, 그리고 비디오 팟캐스트,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이폰이라던가 iOS 운영 체제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부를 총칭해서 좀 서비스 사업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 진짜 많이들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애플 워치부터 해가지고 에어팟, 그리고 애플 TV, 애플에서 TV도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애플 TV도 있고, 그다음 아이팟, 참고로 이 애플 TV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의 그 OTT
OTT 서비스를 또 애플 TV를 통해서 저희가 또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실제 북미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 PC랑 맥북 볼 수 있고, 아이패드도 당연히 아이패드 태블릿 시리즈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사업부는 크게는 봤을 때는 하드웨어, 그 중에서는 아이폰,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주목해볼 만한 사업부는 이제 서비스 쪽, 애플의 뭐 페이라던가 애플 케어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애플의 OTT 서비스, 이런 쪽을 좀 주목을 해서 항상 이 애플의 주가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와 관련된 뉴스에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은 티커가 두 개로 거래가 되어 있죠. GOGL과 GOG.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보면, GOGL 같은 경우는 이제 A주인데, 이 A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이 이 알파벳 A, GOGL이고요. 반면에 GOG, 알파벳 C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갖고 있지만 주주로서 뭐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게, 보통 이제 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본주와의 가격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뭘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이거를 뭐 어떤 게 무조건 더 좋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차이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글 C주, 이 GOG를 통해서 이 자사주 매입을 해요. 물론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알파벳 A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적으로 GOG, 그러니까 알파벳 C주를 통해서 이 주주가치 제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냐라고 봤을 때, 이 구글의 주요 CEO 경영진들에 대한 지금 경영권을 아무래도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자꾸 자사주 매입을 하고 시장에서 유상증자에서 풀어버리고 하면 이 의결권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애플에서 주요 경영진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GOG라는 C주 무의결권주를 발행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A주 입장에서는 다른 IT 기업들, 대형 IT 기업들보다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덜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C주는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A주와 조금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A주가 이쪽으로 갈 때 C주가 만약에 좀 덜 그 괴리감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자사주 매입 이런 뉴스를 통해서 시장에서 괴리감을 줄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처음에 C주를 발행을 할 때 괴리감이 커지게 되면 이거에 대한 뭐 A주 주주들에 대한 보상을 막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이 A주의 주가와 C주의 주가의 괴리감을 줄이는 구글의 움직임이 계속 될 것 같고, 자사주 매입도 아무래도 C주를 위주로 좀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당연히 맞추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겠죠. 사업부별 매출 비중도 보시겠습니다. 구글 이 사업부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광고 회사라고 할 정도로 광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그리고 기타 쪽,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구글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부도 한 10% 미만에서 사업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과 유럽 중동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창립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늦은 창립일을 보여준 1998년 그 창립이 되어 지 한 20년이 되지 않았는데 시가총액은 무려 2,000조.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이 구글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 이 검색 시장, 전 세계 검색 시장에 대한 점유율 거의 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 플랫폼, 지난번에도 제가 플랫폼 기업을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검색 시장 플랫폼을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매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구글,
그 브라우저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를 통해서 뭐 광고라던가 뭐 유튜브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구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지금 4대 기업 중에 가장 좀 낮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그 아무래도 사업별의 매출 중에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의 광고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출이 좀 많이 빠졌었고요.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그 타 IT 기업들 대비했을 때 조금 낮은 타 IT 기업이라고 하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뭐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대비했을 때 좀 낮은 건데 올해 이제 이 광고 수요가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좀 굉장히 상대적으로 또 다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아까 또 반도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반도점 이슈에서 가장 크게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유럽에서 EU에서는 이 반도점 이슈 때문에 지금 이미 벌금을 부과를 받기도 했고 이 반도점이라는 거는 이 구글의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모바일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에 출시를 할 때 처음으로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에는 항상 이제 구글의 검색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초기 옵션에서 이 구글의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해라라는 식으로 조금 유럽에서 제재가 받았었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도점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 구글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 좀 쪽에서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면 이 광고 그 중에서도 이제 검색 광고가 또 전체 매출로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유튜브 광고가 전체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입자 구독료 뭐 이런 사업부라고 볼 수 있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TV, 유튜브 뮤직에 대한 구독료가 이쪽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사용하면 항상 나와 있는 구글 지도나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번역 뭐 이런 구글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기타 사업부에서 나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는 아직은 이제 뭐 1위 기업인 아마존, 그다음에 2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조금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지만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해도 40% 이상 지금 성장이 전망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 매 분기 나올 때마다 손실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사업부가 이 클라우드 사업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애플의 신사업 부분이라고 좀 아직은 이제 매출 비중은 크지 않은데 신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또 웨이모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서비스인데 지금 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과 같이 함께해서 같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자율주행 기업이 이 웨이모, 구글의 알파벳의 사업부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한 투자은행에서는 이 웨이모만의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니까 뭐 거의 30조 이상의 기업 달러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신사업 부분 중에 웨이모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사업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은 정리를 하면 IT 기업이긴 하지만 광고 쪽에 굉장히 매출 비중도 높고 매출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구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처음엔 유통에서 출발했지만 아마존의 사업은 이제는 IT까지도 확장을 해 나가고 이제는 헬스케어까지 나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합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는 아무래도 아직은 유통과 IT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1P라고 할 수 있는 자체적 온라인 상품,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출과 관련돼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3P라고 해가지고 이 아마존의 그 플랫폼에서 제3자의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판매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또 한 20%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 비중으로 하면 지금 클라우드가 12%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거의 아마존 사업의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높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자 부분도 한 6% 정도, 그 다음에 오프라인 쪽에 대한 매출이 한 또 5% 정도, 기타로 한 5%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업 비중 나와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거의 한국 돈으로 2,000조 가까이 되는 기업 자랑하고 있고, 주가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아마존의 주가에 대해서 고객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뭐 400만 원이 좀 안 될 정도, 400만 원 정도 지금 되다 보니까 높은 주당 주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이커머스 유통 관련돼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점유율 압도적인 1위, 뭐 2위도 있지만 압도적인 1위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주요 사업이 아무래도 이제 이 유통, 이커머스, 그다음에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요 사업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높은 성장을 자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작지 않지만 높은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는 디지털 광고라던가 아니면 또 헬스케어 쪽에 대한 또 중장기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비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영업이익에서 눈에 띄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알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의 이 사업은 아마존의 사업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마진을 낮게 하고 이익률을 낮게 해서 시장을 완전히 점유를 해버리고 거기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우리가 먹지 않고 가격을 낮춰서 경쟁자들을 제거를 해버리고 진입장벽을 높인 다음에 시장을 점유해버리는 이런 방향성이 아마존의 사업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당 가격, 주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999년이니까 거의 20년 넘게 지금 액면 분할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애플이 액면 분할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한동안 또 많이 올랐었고 투자자분들도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 테슬라도 그랬었는데 아마존이 지금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기업들의 액면 분할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다음 차례는 아마존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거나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별 매출 구성 아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렸는데 디테일하게 나눠서 보게 되면 1P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아마존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마존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자체 온라인 상품들과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 매출 쪽, 아마존도 이제 그 홀푸드 푸즈라고 해가지고 신선식품 관련된 오프라인 매장을 한 차례 인수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매출, 그 다음에 아마존 고라고 해가지고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고 3P도 그 제3자 판매가 아마존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하는 매출이 3P로 잡히고 있고요. 가입자 매출이라고 하면 가장 아무래도 아마존 프라임으로 좀 유명하죠.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얼마를 결제를 해서 구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 아마존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미국 내에 이틀 무료 배송. 우리나라는 사실 뭐 그렇게 땅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웬만하면 이틀, 2, 3일이면 다 배송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 배송하는 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 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틀 만에 무료 배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반응이 좋은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음악이라던가 비디오, 특히 유명한 OTT 굉장히 유명한데 아마존도 아마존 비디오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OTT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국내에서는 그 비중이 크지 않지만 전체 OTT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넷플릭스 다음으로 단일 OTT로는 지금 굉장히 그 가입자 수가 높은 인기 있는 OTT 채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쪽 매출이라고 하면 알렉사라고 해서 그 아마존의 AI 기기죠. 그 블루투스 AI 기기랑 그 다음에 스마트 TV인 파이어 TV, 그다음에 파이어 태블릿 이런 전반적인 디바이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오프라인 쪽 매출로 지금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에는 뭐 광고라던가 아마존의 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아마존의 사업 중에는 이제 그 트위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온라인 1인 방송하는 플랫폼, 우리나라에 뭐 아프리카 TV가 가장 유명하지만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트위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트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아마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 프라임, 트위치 프라임, 뭐 트위치에서 나오는 매출도 기타 쪽으로 잡히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출은 유통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클라우드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사업 내용의 유통 IT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을 또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제 그 주요 미국의 4대 가장 거대한 IT 기업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장이 항상 왔다 갔다 해서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도 힘들고 기업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나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처럼 미국의 우량주를 담아서 꾸준히 나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이 기업들을 뭐 대략은 사실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이 기업들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내용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좀 간략하게 준비를 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아마 또 이제 ETF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지만 또 보게 되면 또 항상 최상위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주요 4대 IT 기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처음 미국 투자했을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당연히 시장이고 그다음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어떤 종목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종목들 이 마가라고 불리는 미국의 4대 IT 기업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실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마 좀 정리를 해가지고 사업부별로 해서 특징이나 뭐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또 이런 내용들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들 좀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참고해가지고 제로 준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 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 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